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짹짹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이제 이야기가 거의 중반을 넘어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 그동안 열심히 들어준 모두에게 감사하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볼게.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날들의 페르미나의 덧없는 모습들은 운명의 장난처럼 아리사에게 갑자기 나타났다 이내 사라지며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 그는 페르미나를 볼 때마다 그녀에게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로 세월이 흘러감을 느끼고 있었지. 어느 날은 호텔에 혼자 식사하러 가서 늘 앉는 구석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페르미나의 목소리가 들리며 그에게 바로 보이는 각도에 있는 거울에 비친 그녀의 우아하고 빛나는 모습을 보았어. 그는 그녀의 먹는 모습, 포도주에 입만 대는 모습, 그리고 잡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외로운 식탁에서 그녀와 삶의 한순간을 살았지. 그녀가 떠난 후 그는 호텔 주인에게 그녀의 모습이 담겨져 있던 거울을 팔라고 졸라. 사실 그 거울은 그 틀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것이었다는 소문이 있어 호텔 주인이 안 팔려고 했지만 아리사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그것을 샀지. 유명한 그 틀 때문이 아니라 거울에 담겨져 있던 페르미나의 모습 때문에. 페르미나와 박사는 늘 팔짱을 끼고 도시 주요 행사에는 다 참가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리사가 회사의 수석 부회장으로 처음 회사를 대표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어. 아리사와 페르미나가 인사하려는 순간 페르미나에게 그를 아냐고 옆 사람이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답변하지 않고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지. 그렇게 종종 아리사와 그녀는 도시의 곳곳에서 우연하게 만나곤 했어. 그런데 한순간 그녀가 사라진 거야. 도시의 공식 행사들에서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고 점점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녀가 병에 걸려 검은 스카프를 쓰고 도시를 떠났다느니 죽었다느니 말들을 해댔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어. 도시를 떠나려면 누구나 아리사 선박회사의 배를 타야 했으니 그가 행방을 모를 수는 없지만 그녀가 그의 회사 배를 타고 떠난 기록을 찾지 못했지. 그는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다만 그녀의 아버지가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만 확인했어. 그래서 박사의 집을 유심히 살펴보니 어머니가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 박사 가족의 집은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지. 사실 그녀는 정말 검은 스카프를 쓰고 떠났어. 병을 고치는 수용소가 아닌 사촌 언니와 외가 식구들이 살고 있는 어머니의 고향. 젊었을 적 추억이 가득한 곳으로 몰래 대녀 한 명만 데리고 이름 없는 여객선을 타고 떠난 거였지. 그 일은 결혼 25주년 즈음에 일어났는데 박사와 그녀는 이제 아이들도 잘 자랐고 편안하게 노년을 즐기면서 맞이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생겼어. 박사가 우연히 자선병원의 외래오 진료실에 방문했다 한 여자를 만난 거야. 그녀는 물라토로 피부는 당밀처럼 곱고 부드러웠으며 이빨은 하얗고 키가 크고 우아했지. 그런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박사는 몰래 그녀의 주소를 필기하고 오후에 그녀의 집으로 왕진을 갔어. 그리고 둘은 그만 열정 어린 사랑에 빠지지.
박사와 그의 마차는 너무 유명해 그녀의 집에 자주 서 있는 것이 그 빈민 구역에서 알려질 정도가 되자 마부가 잠시 자기가 다른 곳에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할 정도였지. 박사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한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한편 페르미나는 그녀 특유의 독특하고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후각을 이용해 판단하는 거였어. 그녀는 집안에서 3살짜리 아들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하녀들을 대신해 벽장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찾았지. 어떻게 찾았냐고 남편이 묻자 똥냄새로 찾아냈다고 했어. 그녀의 예민한 후각은 아이를 찾는 것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녀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도와주는 감각이었지.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남편이 벗어놓은 옷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었어. 그것은 꽃냄새나 인조 향수가 아닌 인간의 채취였지. 그 냄새는 그의 옷과 소지품 곳곳에서 났고 그녀는 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의 모든 일상을 알고 있는 그녀는 어디서 그 냄새가 묻어왔는지 알 수가 없었지. 점점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매력적인 고통이 되었고 급기야는 박사의 서재에 들어가 왕진 가방에 있는 환자의 기록을 보게까지 만들었지. 그러나 거기에는 단서는 없었어. 그녀가 남편을 관찰해 보니 그가 신경질적이 되었고 안절부절 못하며 무엇보다 영성체나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녀는 그가 무언가 죄를 짓고 있고 계속 그 죄를 범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았어.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책을 읽고 있을 때 박사님 하고 불렀지. 그러자 건성으로 대답하는 박사에게 내 얼굴을 보세요 라고 했고 박사가 왜 그래 하자 그녀가 왜 그런지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 거예요 라고 말했지. 박사는 그가 짐작했던 것보다 빨리 고뇌의 시간이 끝났음을 깨닫고 마부에게 부탁해 정부에게 약봉주로 위장한 에메랄드 머리핀을 건넨 후 관계를 끝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다시 정부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어. 그리고 고해 신부를 찾아가 깊은 통회를 했지. 그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진 것 같았지만 영혼은 평온을 되찾았어. 그리고 그날 밤에 페르미나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 그녀는 박사가 그간의 고통, 늙어감에 대한 허무함, 공허, 두려움, 그리고 숨겨두었던 사랑에 대해 고백하는 시간 내내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내일은 다른 날이 되는 것임은 분명했지. 그가 난 죽을 것 같아 하며 그의 말을 끝냈을 때 페르미나는 그것이 최선인 것 같네요. 그럼 우리 둘 다 마음이 편해질 테니까. 그러면서 그녀는 진심으로 그가 죽기를 원했어. 그리고 조용히 울었지. 그녀가 울고 있다는 사실에 박사는 놀랐어. 페르미나는 절대 웬만해선 울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그녀는 말했어. 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라고. 그래서 박사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 그러자 세상의 짐을 다 벗어버린 느낌이었어. 그는 페르미나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확인해 주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지. 박사가 말을 다 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분노로 소리 질렀지. 그녀는 박사가 끝까지 부인하길 바랬으며 자신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기를 바랬어. 그가 부정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진정한 남자로 행동하길 바랬지. 마지막으로 박사가 고의 신부를 찾아갔다고까지 하자 그녀는 분노로 눈이 멀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웠지. 그녀와 박사와의 은밀한 사생활이 낱낱이 고의 신부에게 전해졌다 생각하니 그 어떤 것보다 참기 어려웠어. 그러면서 그건 거리의 뱀장사에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녀로서 모든 것이 끝난 거나 다름없었지. 자신의 명예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 수치, 분노, 배신감보다 더 큰 굴욕감이 몰려왔지. 빌어먹을, 게다가 흑인 여자라니. 그는 흑인과 백인의 혼혈 여자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어. 그리고 그 주말에 둘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자 페르미나가 사촌 언니 농장으로 떠나겠다고 해.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떠나. 하지만 그녀는 분노 때문에 떠난 거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향수 때문에 떠난 거였지. 그리고 그녀가 떠나자마자 박사와 그녀 둘 다 후회해. 겨우 사촌 언니 농장에 도착한 페르미나는 문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언니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 마치 전신 거울 속에 자기를 보는 것 같았지. 언니는 뚱뚱하고 늙었으며 말도 듣지 않는 애들을 데리고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 결혼해 살고 있었어. 그러나 언니의 내부에는 옛날에 그녀가 있었고 페르미나와 언니는 다시 잘 지내게 되었지. 집을 떠난 지 거의 2년이 될 무렵 언니의 마을을 방문한 페르미나 교구의 주교는 박사에게 보고서를 보내고 박사는 페르미나를 데려오기로 결심해. 박사는 그녀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언니랑 서신을 주고받은 끝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그녀를 데리러 가지. 한참 일꾼들의 점심을 준비하는 페르미나는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자 너무나 기뻐 죽을 것 같았어. 언니가 미리 알려주지 않는 통에 제대로 꾸미지도 못했지만 대강 옷 매무새를 만지고 남편을 만나러 가지. 그리고 안도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와. 페르미나가 사라진 지 거의 2년이 되었을 무렵 아리사는 회사 총비서인 레오나의 손에 이끌려 영화 시사회에 갔지. 영화가 너무 지루해 그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그의 생각을 읽은 것 같은 어느 여자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어. 하나님 맙소사. 이 영화는 우리의 고통보다도 길군. 그녀의 말은 그게 전부였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되었지. 지하 30m에 있어도 알아들을 허스키한 그녀의 목소리였지. 그녀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으로 너무 기뻤어. 그러면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해온 사람과 그렇게 가까이서 오랫동안 있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불이 켜지자 그들은 너무 가까이 있어 서로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 얼굴에는 병의 징조는 없었지만 그리고 몸은 날씬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2년이 어려운 세월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어. 머리는 꿀색이 아니라 알루미늄색이 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눈은 광채를 반쯤 잃어버렸으며 남편에게 의지하며 걷다가 거의 넘어질 뻔하기까지 했어. 그 만남은 그의 잠을 쫓아버리고 그가 얼마나 늙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지. 그가 그동안 그녀를 기다려왔던 세월이 자신을 배반하고 있음을 느꼈어.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과 옷차림이었고 정작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을 잘 다듬어 젊어 보였지. 그는
사랑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나름 행복하다고도 할 수 있었어. 삼촌은 그가 소문에서처럼 게이라 자신의 사업을 물려주는데 장애가 될까봐 걱정했으며 그가 여자랑 사무실에서 놀아나는 모습을 우연히 본 후 사실 안도했지. 그리고 총비서인 레오나랑 결혼하던지 아무 여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랬어. 그러나 아리사는 그로 인해 페르미나를 잃느니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삼촌은 끝까지 결혼을 종용하진 않았어. 그리고 아리사를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하고 회사에서 완전히 은퇴했지. 아리사는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 몇몇은 우정을 나누며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누구도 페르미나를 대신할 순 없었어. 그리고 박사가 죽은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오직 한 명의 소녀만 남아 있었지. 그녀는 아리사에게 다시 사랑이란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처음으로 아리사에게 페르미나 대신이 아닌 그녀 자체로 사랑하게 된 존재였지. 박사가 죽던 축일에 둘이 같이 있다 교회의 종소리를 듣게 되었어. 애사롭지 않다고 느낀 아리사가 이런 종소리는 주지사 이상 되는 인물이 죽었을 때에만 가능한 거야 라며 궁금해했지. 그녀를 기숙사에 데려다 주다 운전사에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종이 울려대는 것이냐고 묻자 운전사가 염소 수염 달린 의사를 애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의사 이름이 뭐더라? 아리사는 운전수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바로 알아차렸어. 그리고 그가 망고나무에서 떨어져 척추가 부러져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 그러면서 페르미나가 결혼했을 때부터 아리사가 이룬 모든 것이 이 소식을 듣고자 하는 희망에 바탕을 두고 있었지만 막상 그 시간이 도래하자 승리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어. 그는 소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운전사에게 박사의 집으로 가라고 했어. 그리고 가서 조용히 장례식의 모든 절차를 도와주고 그녀의 곁에 머물다 남편을 묻고 오자마자 그녀에게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였지. 그는 그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너무 서둘렀고 분별 없이 행동했다는 자괴감이 들었어. 그러면서 2주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남편 없는 그녀가 어디에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할지를 궁금해했지. 그리고 또 한 주가 흐른 후에 대문 앞의 빗속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 그가 평생 기다려온 편지였지. 여기까지가 2부의 이 이야기야. 이제 다음 주면 데다논의 막이 내려지네. 아리사와 페르미나의 노년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궁금하지? 많이 많이 기대해줘.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